네, 두 번째 모신 손님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 페이스북 페북커 중에 25? 아니 그냥 넉넉 잡고 50명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충분히 드실 분 같아요. 팔로우 수나 글의 내용이나 감칠맛 있게 쓰는 거나 시의성이나 적절성이나 그다음에 가끔 얄밉게 자기 자랑하는 것까지. 이건 농담이고요. 정철승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기 강남 쪽에서 오시는 거죠? 네, 오다가 차가 막혀서. 예. 그래서 합정동이 핫 플레이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서울시 전체에서는 약간 센터에서 좀 비켜 있어서 네. 사람들 오시게 할 때 저희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군다나 정 변호사님처럼 워낙 바쁘고 시간이 곧 돈이자 뭐 일이자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자, 네. 최근에 지금 가져오셨는데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책을 번역하셨어요. 그게 오늘 모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네네네, 그러세요. 원샷으로 좀 잡아주시죠. 자,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혹시 이거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델슨가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좀 비슷한 그런 책입니까? 제목은 비슷한데 예, 전혀 다릅니다. 그 샌델 교수는 그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고하는 법, 뭐 이제 그 생각하는 법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정의론처럼 그 사람들한테 잘못 알려졌죠. 그리고 막 100만 부 훨씬 넘게 팔리면서 사회의 패션이자 조류가 됐고 그게 교과서처럼 하나로 이렇게 픽스되는 일종에는 부작용이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정의를 환기시킨 건 좋은데 그게 금과 옥조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사고방식을 지금 지적해주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실제 그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은.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하게 그 참혹한 비극 속에서 그 인류의 정의와 그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큰 어떤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범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뭐 학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혹한 만행을 저지른 그 독일의 지도자들, 그 전범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 패전국의 지도자들한테 재판 절차에 회부해가지고 그 재판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그 프로세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죄를 규명을 하고 판결 선고의 형식으로 단죄를 하는 그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이전에 인류사에 없었던 새로운 죄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제시됩니다. 그게 바로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인도. 휴머니즘 하는 인도주의 할 때 그 인도. 그렇죠. 그게 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하는데 인도에 반한 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정의감, 양심, 그다음 인간에 대한 어떤 도리,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범죄 개념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그 재판에서 범죄로서 인정이 돼가지고 나치 전범들이 그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뭐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이런 식의 단죄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전 말하자면 세계 제1차 대전 종전 후에는 전범 재판 같은 게 없었나요? 없었죠. 그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패전을 하면 영토를 뺏기거나 아니면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거나 아니면은 뭐 싸우다 죽었죠.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서부터는 그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그 전쟁의 어떤 그 평화를 향한 그런 어떤 정리랄까요? 그런 게 전쟁도 뭐 합법적이라 전쟁도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하나의 형태 재판. 그리고 패전국에게
전쟁 유발자에게 또는 제노사이드 아까 뭐 이제 대량 살상 뭐 이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게 대부분은 패전국들이 그걸 떠안게 되겠지만 에 대한 확실한 국제적인 그리고 인류 휴머니즘 차원에서 죄를 밝히고 벌을 줌으로써 경각심도 주고 그렇습니다. 전쟁 유발자들에게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그렇죠. 그냥 군인들끼리 싸워서 지고 이기면 괜찮은데 예. 거기서 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든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을 그 재판에서 강하게 심어줬죠. 그건 굉장히 커다란 변화이자 전혀 다른 차원으로 탁 뛰어넘은 것이기도 하네요. 전범 재판이라는 게.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게 인류 역사와 거의 같이 하는 건데 인류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부터 전쟁은 크고 작은 전쟁은 쭉 있어 왔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뭐 6.25라거나 베트남이라거나 뭐 지금도 시리아 등등등 뭐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 운명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리고 일본의 뭐 패퇴 그리고 8.15 항복문서 그 어느 배였죠? 메가더 장군 앞에 가서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던 일본 왕, 뭐 무슨 배에 가서 하고 미주리 홍가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들은 이제 그런 흑백 사진 하나로만 전쟁을 기억하는데 반인도 범죄라는 차원에서 전쟁을 규정하고 와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그걸 누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재판을? 이제 결국 인류의 어떤 그 반성과 어떤 지혜의 소산이긴 한데 그런데 하지만은 인도의 반환죄와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두 명의 그 유대인 법률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나치 독일의 만행 때문에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학살당한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어쨌거나 쓰셨군요. 네. 국제법적으로도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논픽션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그렇게 그려진 책인데 그런데 이것이 실화이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에게 그렇게 큰 불행을 안겨준 그 말하자면 뭐 원흉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복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더 대승적으로 보자면 인류 평화, 그 다음에 인권 보호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분들이 됐죠. 복수의 방법이 아주 우아하고 지적이고 이들의 복수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영역과 지식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네. 꽤 큰 개인이 운영하시는 로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김앤장이니 뭐 태평양이니 이런 거 말고 그 운영하시는 로펌이 요즘 일거리가 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좀 남으세요? 이렇게 배구 자도 될 정도 두께인데 영어 원서로도 상당할 것 같은데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런 걸 번역하고 그랬어요? 여기 고생했습니다. 뭐 한 반년 넘게 그 짬짬이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밤샘 한 거에 한 절반은 이 책 번역한다고 밤샘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책을 내가 번역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전 번역이 얼마나 고문에 가까운 잔혹한 일인지 알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도전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사람 피 말리는 일인데 왜 내가 이거 번역해야겠다고 팍 달려들었어요? 이 책이 이제 영국의 저명한 그 법률가 그 국제인권법의 권위자인 필립 샌즈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법률가들의 얘기와 법률 이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법률가가 아니면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법률 실무 지식이 좀 필요합니까? 이론과 실무 지식이 이론 매우 필요하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야의 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전문 분야와 관련된 책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을 해야지. 맞아요.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더욱이 올해가 그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날이죠. 되는 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과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해온 게 있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게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이 결국은 2차 대전 종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2차 대전의 종전으로 해방을 맞이한 그러한 또 피침략 그렇죠. 국가였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정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저도 좀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뛰어들었죠. 개인적으로도 기념이고 우리 사회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물론 이 원전을 쓰신 필립 샌즈 박사 때문에 아마 뭐 이 언어권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친숙해진 개념이 있긴 하겠지만 반인도 범죄라는 것. 지금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뭔지 개념이 딱 잡히고. 그러세요. 네,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게 이렇게 규정화, 개념화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 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알겠고. 그래서 제가 번역 동기를 여쭤봤는데 이것은 법률을 공부했고 그 뒤로 법률 실무를 맡고 있는 법률가, 현실적 법률 활동가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그냥 모든 게 딱 부합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요철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완성하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가 4.16 세월호 5주기였어요. 제가 정철승 변호사를 오늘이 지금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뵙는 건데 이전에 사적으로 한두 번 뵙고 존재를 처음 안 거는 세월호가 터진 지 얼마 안 된 어느 즈음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고 있었고 세월호가 당연히 매일매일 단연 톱이었죠. 그러다 보면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유통시키고 전달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건 뭐 손석희 앵커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뭔가 욕심에 다른 매체에 나지 않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세월호 관련 행적이나 뭔가를 찾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강남 한복판에 낮에 세월호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대개 세월호 그러면은 지금도 기억 공간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광화문 정도라거나 뭐 주요한 대학 몇 군데 앞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진도 팽목항.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또 강남이라는 게 갖고 있는 상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읽어봤더니 정철승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인데 자기 친구인 전상훈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뭐 서울대 동기세요? 전상훈 대표님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요. 저보다는 3년 선배입니다. 선후배시구나. 요즘 서울대 정치과 전성기예요. 차명진을 비롯해서 쫓겨났대 단톡방에서요. 아무튼 그래서 참 이런 분들 그럼 이제 뭐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그 뒤로도 느낌만 해서 한 번도 안 물었는데 강남역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세월호 잊지 말자 또는 뭐 하자 뭐 학살 원흉 뭐 이렇게 하자 진상규명하자 세월호를 인양하라 그런 피켓팅 하고 있으면 좀 뻘쭘하지 않았나요? 거기 오가는 사람들의 특성상.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서 그런 게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강남역 앞을 그런 피켓팅이나 아니면 서명 운동도 했는데 장소를 택한 이유는 그 매일 점심 시간에 한 2시간 정도씩 나와서 했었는데 일단 주의 사무실이 바로 인근 신사역이었기 때문에 강남역이 제일 가까웠죠. 알겠습니다. 이제 가까웠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는 대개 보면 모두 강북 지역에서 그래요. 그런 집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나 그러니까 정부나 또는 그 여당에 대한 항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강남은 마치 그것과 무관한 지역인 것 같이 인식이 됐거든요. 그리고 강남은 그냥 좀 사는 사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 그다음에 고급 요리와 패션과 최첨단 뭐 트렌드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 우리 사회의 주요 삶의 무대나 정치 경제 이슈와는 약간 정치 사회 이슈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네. 강남 이외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고, 네. 강남에 살거나 강남이 직장이어서 아무튼 강남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예, 그건 정말 굳어진 네. 굳어진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럴 어떤 기회나 표현. 누가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방관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서 수년 동안 뭐 그 서명 운동 피켓팅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그런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강남역 앞은 또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 젊은 층들의 참여가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뻘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외롭지만도 않았고. 전혀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지 의식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렇단 말이죠. 네. 다행입니다. 제가 좀 강남에 대해서 묘한 편견, 선입견이 좀 많았나 봐요. 아유, 그러셨군요. 근데 뭐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다가 격려해 주는 사람도 많은데 강남은 왠지 안 그랬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어느 분이 네. 김은주님께서 안 그래도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시청자 질문처럼 드릴게요. 네. 독립군 양성학교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인 그 학교의 교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내신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님의 외손자시라고 네.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우리 시청자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유, 자세히 하셨네요. 그러게요. 독립유공자단체인 광복회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중증장애인 봉사단체인 스파인 2000의 고문 변호사도 맡고 있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셋넷 학교 후원회장,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도 맡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접기. 이거 보니까 어디서 저거 했구나. 위키트리인가 이런 거. 저 모르는 분이에요. 알았어. 제가 김은주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 초청해서 다녀오셨죠? 네. 지금 여기 언급된 윤기섭 선생님의 외손자 자격으로 가셨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 그 의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의정원 의장이니까. 네, 제 외할아버지가. 김구 주석도 한때 이 의정원 의장 맡고 그러셨어요. 충칭으로 갔을 때도 아마 그랬어요. 김구 주석도 계속 그 임시정부를 지키셨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장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녀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런데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날 수립됐지만은 임시정부의 모태는 임시의정원이었고요. 의정원은 바로 하루 전인 4월 10일 날 구성이 돼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짓고 정체를 재헌의회 같은 거였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그래서 4월 10일 날은 국회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4월 10일 날 지난 4월 10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래서 거기 하루 빨리 했던 거군요. 저는 왜 그러나 했어요. 네. 4월 11일이 정부 수립 건국으로서 여의도공원에서 국무총리 당시 대통령은 방미중이었기 때문에 한 건데 왜 국회 백 의장께서 왜 오늘 하루 앞당겨서 저러나 했다. 정부는 4월 11일, 오케이. 국회는 4월 10일 그랬죠. 그래서 초청받아 밥 먹고 왔습니다. 점심.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기섭 어르신의 근데 윤 어르신께서는 아드님은 없으셨나요? 네, 아들이 없어서. 그러면 큰 따님의 제가 큰 아들이 맏 아들. 네.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네요, 어머니께서. 어머니 외할머니가 고생 많으셨죠. 그러니까요.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2대 국회 그러니까 1950년에 실시된 2대 총선에서 저 서대문구에서 출마하셔갖고 국회의원 당선되셨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여당하고 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정치적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바로 6.25 터져갖고 북한으로 납북되셨습니다. 윤기섭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정적이었으니까 월북한 거 아니냐? 월북한 걸로 그냥 몰아버리는 일이 전부 다였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가장을 잃은 그 어린 모녀가 수십 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건국, 그러니까 8.15 광복 전에는 독립운동 하던 분의 가족들이니까 온갖 핍박과 가난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러다 겨우 이제 해방이 돼서 환국하셔서 48년도에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50년에 치러진 2대 선거에서 외할아버님께서 막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그러자마자 또 월북, 한쪽에서는 자진 월북 아니야? 납북이라고 하고서는 실은 월북 아니야? 이러면서 또 탄압. 네. 참 기구합니다. 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힘들게 살아오신 건 다 알고 다들 반성하고 통탄해 하는데, 개 중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군요. 거의 대다수죠. 아니 뭐 월북, 납북 또 다들 그렇게 그러신 건 아니니까. 아니 뭐 그 죽임을 당한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예, 그 집안은 풍기박산이 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항일 많죠. 운동했다는 것을 감춰야 하고. 그럼 사명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어르신에 대한, 더군다나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뭐 친가 외가를 꼭 따지는 것도 참 촌스러운 구시대적 발상인데, 윤기섭 어르신께서 아드님을 두지 않으셨으니까 따님만 몇 분을 두셨는지 모르지만 예, 두 분이죠. 두 분. 네. 그중에 큰 따님이니까 이제 장자 상속 개념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큰 따님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윤 선생의 첫 번째 외손주, 장손이 되는 거죠. 장손. 네. 그러니 뭐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되고, 이런 책도 만들어야 되고, 번역해야 되고, 피켓팅도 했어야 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뭐 집안에 전혀 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네. 책임감은 느낍니다. 네. 이런 걸 하시는 게 당연했다는 말씀은 제가 그냥 억지처럼 드린 농담이었고, 우리말에 뭐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윤기섭 어르신 같은 행적을 보여오시면서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 다 그 후대들이 이렇게 되는 일도 참 드물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적고, 오히려 그냥 생존 자체가 급급해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 점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바로잡자고 하고 있고, 일부 바로잡기 시작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피켓팅을 강남역에서 3, 4년 동안 해오신 분으로서 차명진 전 의원의 어제 망언 보셨죠? 그럼요. 느낌 딱 30초만 들을까요? 더 짧아도 좋고. 우리 사회의 병이 참으로 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동포들한테 큰 상처를 줬었던 그런 그 친일 반역 세력들이 제대로 단죄가 안 돼서 해방 후에 이제 그 무지막지한 국가폭력의 어떤 범죄자들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가폭력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는 또 폭력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약자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없는 그런 냉혹한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국가폭력에 가담을 하고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진 편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또 양심도 없어지고
뭐 정의관념, 도의관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차명진 씨가 바로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같은 한국인이었다는 게 아주 처참했고 뭐라고 그냥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뭐 민통년 활동도 민청년 활동도 했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믿음이 와장창 깨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인간에게 내재된 악마성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현실 정치라는 게 한 인간을 저렇게 타락시킬 수 있는가. 사과를 했는데 그 1시간 전에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나서 이랬답니다. 아유 저는 형님 저는 소신의 변함이 없습니다. 하도 이렇게 벌떼처럼 난리를 피니까 글은 내리겠지만 저는 할 말 한 겁니다. 뭐 이랬대는데요. 또 그것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아마 방금 말씀 굉장히 고상하고 수준 높게 정제된 언어로 말씀해 주셨지만 전 국민 대부분의 생각은 그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 말이에요. 아마 국회에 충원되는 루트가 제일 많은 게 검사, 판사,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련, 법조라고 이게 통칭해서 부르죠. 그리고 뭐 언론인 출신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관료 출신 있고, 본래부터 정치만 해온 사람들, 20몇 살 때부터 누구 따라다니고 가방 들고 벽에 포스터 붙이는 거를 큰 저기로 사람 삼아서 1, 20년 만에 결국은 되는 그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 되게 이렇게 구성된다 그래요.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군인이 좀 많았고. 근데 변호사가 책 내고 책 쓰고 집회에 열심히 가고 촛불 집회 때는 그 나팔 부대도 했었죠. 뿌뿌뿌 그거 네. 부부젤란가 뭔가처럼. 네. 아무튼 참 그러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 뭐 저 양반 정치하려나 보네. 약간은 고깝게 보는 시선 그런 거 있어요. 아시죠? 네. 약간은 고깝게 보는. 그냥 이상해요.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아무 이렇게 액면 그대로 또는 편향된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 좀 묘한 그런 게 있어요. 마치 뭐 타락하는 것으로 보는 듯한 그런 것도 있는데 변호사가 책도 내고 집회도 열심히 참가하고 몇 년 동안 그것도 정치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정치하려는 사람이 이런 책 내진 않죠. 이런 책 내지는 않고요.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집회, 서명운동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시민으로서 이제 사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이상하게 가니까 그렇게 행동에 나섰던 것이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이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이 가는 것은 원래 국회가 이제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사실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공부도 했고. 그럼요. 뭐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 국회의원이 돼서 그 입법 과정에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거를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직업적 정치인은 아니되 이 사회를 뭔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얼리스틱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거나 잘못 만들어진 법 때문에 고생하는 또는 그 잘못 만들어진 법이 바로 잡혀질 때까지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실제 필드에서 볼 수 있는 지위에 아무래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지만은 꼭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이 국회의원 또 정치인이 되는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선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진영 간의 대립 이걸 떠나서 우리 정치의 체질, 기본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불판 자체를 바꿔야 하는 선거니까 저는 새로운 정말 이런 분들이 정 변호사님 같은 분들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현실 정치인의 세력 교체를 이뤄내는 세대 교체뿐만이 아니라 세대 교체는 물론이고 세력 교체, 주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참 본래 그
공부하고 책 좋아하는 분들이 참 다른데 일하고 와서 밤에 이 딱딱하고 보나마나 재미없을 게 뻔한 이걸 번역해내셨다니 작년 한 해를 꼬박 바쳐서 말이죠.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꼭 네. 읽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는 저는 번역자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번역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그들의 피와 땀, 진짜 피와 땀, 진짜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네. 진짜로 피와 땀 그리고 살 내리는 소리라는 거 알거든요. 아, 힘들더라고요. 네.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책을 쓰는 게 편하겠다고. 네. 그리고 네. 그 원의와 그것을 우리말로 의역했을 때의 그 괴리를 좁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번역자를 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150%의 노동력이 드니까. 아유, 알아주셔서 쓰는 게 감사합니다. 100%라는. 네. 멀리 강남에서 막히는데 와 주셔서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 고맙습니다.